여러분과 함께 한국에서의 식문화와 당뇨병의 변화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게 되어 퍽 기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식문화의 변화, 한국에서의 당뇨병 유병률의 변화, 그리고 식문화와 당뇨병의 관계를 유병률과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의 주안점을 두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이러한 주제, 즉 한국에서의 식문화와 당뇨병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 나누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본 후에 요약 결론을 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식문화의 변화입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를 구할 수 있는 1800년대부터 다음과 같이 시기를 구분하였습니다. 1800년대에서 1910년대를 조선 후기, 45년까지를 일제점령기, 66년까지를 초기 성장기, 76년까지를 중기 성장기, 86년까지를 후기 성장기, 그리고 오늘날까지입니다. 먼저 조선 후기 1800년대에서 1910년대입니다. 이 당시 식문화는 두 권의 책으로 살펴봅니다. 서유구 선생이 1827년에 쓴 임원경제지 또는 임원신육지 또는 임원경제신육지라고 불리는 책과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1890년도에 발표된 시의전서 두 권입니다. 특히 임원경제지의 정조지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당시의 식물의 종류를 보면 11가지의 물, 36가지의 곡류, 72가지의 채소, 48가지의 과일, 그리고 조미료들, 물론 낙농 제품이나 또 기름 종류들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즉, 이 시기에 주식을 보면 쌀과 밥과 죽이죠. 죽이고, 그리고 반찬으로서는 국, 찌개, 김치, 지짐이, 나물 등이 주 반찬이었고, 아울러 보조 또는 특식으로서 국수나 만두, 그리고 떡, 그리고 한과나 강정, 또 질과 등등의 스낵과 음료, 그리고 술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양의 영양이론이 도입됩니다. 그러면서 빵과 과자 문화가 시작됩니다. 한 예로 1931년 그 당시 신문에 실렸던 명치제과 메이지 우유 초콜릿 광고입니다. 이 당시의 식문화의 상황은 홍선표 선생이 지은 조선 요리학의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식사 가이드라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조금 먹어라. 그리고 비교적 딱딱한 음식을 오랫동안 씹어라. 그리고 조금씩 덜 먹어라. 생식 좋다. 그리고 소금과 정제된 설탕은 절제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입니다. 그리고 1950년도부터 3년간
코리안 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원조 식품이 무상무역으로 무상 원조가 시작됩니다. 분유, 밀가루, 서양 쿠키, 그리고 통조림 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매우 배고프고 가난한 시기였습니다. 후 10년 중기 성장기에는 역시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이 원조를 받았고, 그러면서 산업화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된 탄수화물 산업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조미료 산업, 그리고 기호식품 산업, 사이다, 스프라이트, 콜라, 껌, 분유 등과 같은 산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뒤이은 후기 성장기에는 서양식의 식문화, 식습관이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일반화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시기별의 식문화의 변화를 이초로 등이 발표한 논문의 그림을 인용하여 살핍니다. 조선 후기에는 곡물의 공급과 그리고 콩류 섭취, 그리고 그 다음에 육류 섭취 등이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일제강점기가 되면 곡물의 섭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콩류는 많이 줍니다. 그리고 육류도 점차 들어서 후반기에는 유의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 6.25를 겪으면서 곡류는 많이 줄었다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콩류는 그저 낮은 상태에서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육류는 원조 등이 이유겠습니다만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후반부에는 우유의 공급이 좀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 성장기에는 풍부한 곡물이 공급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육류와 콩류 그리고 우유 모두 조금씩, 특히 우유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후기 성장기에는 곡류의 공급은 크게 더 증가하지 않고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콩류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육류는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고 우유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에너지 서플라이의 조성과 식품 자급률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후기에 식품 자급률을 100으로 본다면 식품 자급률은 시기가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고, 특히 후기 성장기에는 50% 이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카보하이드레이트와 프로틴과 패트의 조성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에는 이와 같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제점령기에는 패트가 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해방 직후와 6.25를 겪는 이 초기 성장기에는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더 많아지고 프로틴과 패트는 부족한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기 성장기를 지나면서 패트가 어느 정도 좀 늘어나고 프로틴은 좀 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후기 성장기가 되면 패트가 더 늘어나게 되고, 후기 성장기를 넘어가면서 패트는 현저히 더
에너지 서플라이의 컴포지션에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단어입니다. 혼밥과 혼술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즐기는, 즉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과 촉진에 의해서 외식이 늘어나고 식사를 같이 먹는 경우가 없이 따로 먹습니다. 둘씩 셋씩 그룹으로 가더라도 각자 시켜 먹고, 스테이크를 먹더라도 옆에 친구는 레어, 나는 미디엄, 이처럼 각자 먹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영양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남녀 공이처럼 전체 에너지 섭취량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역시 공이 지방질의 섭취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 종류별 섭취를 보면 남녀 공이 해가 갈수록 곡류와 채소와 과일의 섭취는 줄어드는 반면에 음료의 섭취가 현저히 늘어났고, 고기의 육류의 섭취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율, 지방 섭취, 그리고 과일과 채소 섭취 등을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한 표입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율은 남녀 공이 2013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증가하였습니다. 남자 경우에는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여자에서는 20대에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자 70살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섭취는 남녀 공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방 섭취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00g 이상 섭취하는가를 보았을 때 2013년에 비해 2020년에 남녀 공이 대부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에서는 30대에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60대 이후에는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자에서도 20대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70살 이후에는 증가하는 소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발표되었던 2022년에 점점 덜 먹는 한국인, 10년 사이 식단은 저탄고지로, 한국에서의 당뇨병 유병률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당뇨병 창간 후에 김웅진 등은 전라북도 옥구군에서 소변검사, 혈액검사로 당뇨를 확인하여 0.91%의 유병률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가 이루어졌던 1971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워커힐 호텔의 모습입니다. 그 후 민원기, 유영준 등은 1962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대학병원이 당뇨 환자 유병률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여 0.78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는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세를 이처럼 보고한 바 있습니다. 평균 16.7%, 남자 19.2%, 여자 14.3%입니다. 앞에서 보신 두 그래프를 함께 놓는 것이 실제에서 합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추세는 이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식문화와 당뇨병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식문화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을 보면 신앙적 믿음과 관념의 변화, 건강과 영양에 관한 지식의 발달, 전쟁과 재난, 외국 문화의 유입, 새로운 식품 리소시스의 유입, 식문화의 변화에 따른 사회 건강과 경제적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든 사회이든 건강의 변화, 식품의 수요와 공급 패턴의 변화, 식품 산업의 변화, 그리고 가족과 인간 관계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국내에 식문화와 당뇨병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은 없습니다. 다만 1981년 민원기, 유영준 등이 당뇨병의 유병률과 그 칼로리 섭취량을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1962년부터 1977년까지 보면 총 열량 섭취가 증가하면 할수록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퀴안 등이 2019년도에 플랜트 베이스드한 식사 패턴이 당뇨병 2형 당뇨병의 리스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처럼 명쾌한 그림으로 직선으로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플랜트 베이스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당뇨병, 2형 당뇨병의 발생이 위험이 준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당뇨병과 관련된 당뇨병 식사와 관련된 기기들이 발달,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관한 한 두어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마 등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모든 테크놀로지는 당뇨병 관리, 식사에 있어서 그것을 개선시키는데 프로미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는가. AI라든지 머신러닝 등은 이처럼 개인화되고 있는 식사 패턴 등을 볼 때 당뇨병 환자 역시 그런 퍼스널리즈한 개인화되는 상황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모바일 앱이라든지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활용한다면 이것들은 분명히 먹는 문제, 혈당 관리 등을 포함해서 당뇨병 셀프 매니지먼트, 에듀케이션도 역시 품어서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한 바 있고, 토니 등이 2020년 미국에 거주하는 이스트 에이시안, 아메리칸, 코리안들을 포함해서입니다. 을 대상으로 식문화와 당뇨병에서의 테크놀로지 어셉턴스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에 관한 것을 잠깐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당뇨 환자들은 새로운 기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프랙티스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 이유가 식품에 관한 트레디셔널한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라이스와 미트가 좋은 식품이라고 믿는 믿음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어셉트 하는데 좀 방해가 되고 있다 해서, 식문화와 당뇨병 관리 테크닉의 발전과 적응 사이에 유리한 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 시간에 우리는 식문화와 당뇨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Changes in Dietary Culture and Diabetes in Korea를 이야기하는가? 식문화가 드러내는 실 데이터들에 집중하되 그 데이터 자체에 머물지 않고 사람과 사람에서 시대를 통하여 패스되어지는 컬처럴 인포메이션의 유니트로서의 아이디어, 비헤이버, 스타일을 파악하려 함입니다. 즉, 리차드 도킨스가 더 셀피시 진에서 언급하였던 밈, 특히 한국에서의 다이어트리 컬처의 밈, 더욱더 특히 당뇨병과 관련된 식문화의 밈들을 파악하고 주목하려 함입니다. 문화를 되도록 짧게 정의한다면 삶의 방식입니다. 같이 식문화의 역시 식문화, 식생활의 방식입니다. 문화의 밈이 있듯이 식문화에도 식문화의 밈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밈은 굿 밈과 배드 밈이 있습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식문화와 관련된 예를 들어보면, 굶어서 당뇨병 관리한다고 하는 것, 나쁜 것이 배드 밈이라면, 알맞은 양, 잘 균형 맞은 영양, 그리고 식사 시간 맞추는 알맞게 골고루 제때는 굿 밈일 것이며, 혼밥보다는 여럿이 함께 즐겨 먹는, 즉 소셜 테이스트가 듬뿍 담긴 식사 문화야말로 굿 밈일 것입니다. 요약 결론하겠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식문화의 변화는 당뇨병의 유병률, 당뇨병의 관리, 특히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을 포함한 당뇨병의 모든 것들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아이디어, 비헤이버, 스타일 등은 밈으로 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의 식문화를 스며들어 되어 있는 밈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에 유의한 효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